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로 16절의 본문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월드비전이 주도하는 잃어버린 창조의 7일을 회복하는 2024년 월드비전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7데이즈를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7일은 은혜의 시간들이었고, 우리가 누리는 자연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고 은혜의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1장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가 두시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따라합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일하라, 워킹, 보존하라, 드레싱, 지키라, 키핑, 돌보라, 케어링,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세와 사명을 마귀 사탄에게 속아 범죄하고 내어주었고, 사탄은 사람의 자리를 가로채서 이 세상 임금이 되고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이 탄식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인간의 권세를 가로챈 사탄의 실체는 도둑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둑 사탄이 우리의 모든 도둑질하고 이제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온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기상이변과 기후변화라는 매우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발달했는데 인류가 번영을 누리고 잘 살게 됐는데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마지막 관계가 이 시대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사탄에게 권세를 내어준 이후에 사탄은 인간을 속여서 오늘날의 물질 문명을 이루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주를 정복했고 이제는 IT 산업이 대두되면서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자랑하는데 인류의 실상은 지구의 종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지구의 건강은 점점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우리는 코로나19 같은 치명적 전염병이 창궐하고 생물 다양성이 붕괴되고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서 글로벌 히팅, 지구가 가열되어져서 이것을 통해서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의 현상이 자연재해와 재앙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암울한 미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재앙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산불로 캘리포니아 전역이 비상에 걸렸던 미국이 지난 주간에 100년 만에 초강력 허리케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시속 180km의 밀턴이라는 허리케인이 지난 9일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상륙했습니다.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플로리다주는 초토화되어지고 모든 강력한 토네이도가 16건 이상 발생을 했고 극심한 해일과 강풍,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결과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무서운 재앙이 미국에 임했고 어제 뉴스에는 여러분 사막에 홍수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하라 사막에 50년 만에 처음 보는 홍수가 났다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자연재해와 재앙의 단편적인 예들입니다. 단편적인 현상들은 곳곳에서 들리지만 이것을 보편적 현상으로 해석해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을 예를 들어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의 기후가 지금 뚜렷한 사계절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봄과 가을이 점점 없어지면서 여름, 겨울만 나타나는 연중 고온 다습한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도 지난번에 갔다 왔고 이번에 필리핀에 다녀오는데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더 더워요. 필리핀이나 태국이 우리보다 더 시원해요. 이야. 그리고 그분들도 말합니다.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워지고 있고 이번 여름보다 내년 여름은 더 더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로 변하는 정도로 끝난다면 이렇게 기후가 변하고 만다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일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현재 지구가 역사상 6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인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데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급격한 기후변화로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이 멸종했어요. 근데 조만간에 이 지구의 양서류의 30%, 포유류의 23%, 조류의 12%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구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변화가 올지 알 수 없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해안도 울릉도가 오징어 잡이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지금 울릉도의 어부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징어가 다 없어졌어요. 이 조류가 날씨가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종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까지 평생을 오징어 잡이를 해왔던 분들이 이제 어떤 어종을 대하고 할지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어부들은 심각하죠.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변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최근 15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섭씨 8도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8도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온도입니다. 지구온난화 재앙을 피하려면 지구의 온도가 적정한 것이 2도 정도, 그보다 훨씬 아래가 유지돼서 적어도 1.5도 정도로 평균적으로 억제돼야만 지구가 이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한하지 못하면 몇십 년 후에는 기후변화가 생물 다양성 손실의 결정적 요인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온도가 1도 달라지는 사이에 어종이 바뀌고 또 생태계가 파괴되고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미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물이 대량 폐사하거나 멸종하는 사례가 아프리카에서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지구 온도가 1도 단위로 상승할 때마다 이런 손실이 증가할 텐데 이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계속 녹고 있는 남극의 빙하는 큰 변수입니다. 빙하가 녹으면 자연히 바닷물의 양이 많아지고 여기에 기온 상승으로 바다의 부피가 늘어나면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실제적으로 태평양에 있는 섬들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2100년도가 되면 상당수의 도시가 바닷물에 잠길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도쿄나 인천이나 우리 포항도 물에 잠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래서 둑을 쌓고 임시방편으로 대처하지만 거대한 자연의 힘을 더 이상 막아내기는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한번 홍수가 나든지 폭풍이 몰아치면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해도 한순간에 이 자연재해를 이길 수 없는데 바닷물에 도시들이 잠기는 일이 그냥 그럴 수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한번 이 일이 시작이 되면 도시가 바닷물에 잠기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약 78억 명,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계 출산율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서 인구 성장이 쫙쫙 올라가다 지금 둔화되고 있어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특히 중국을 비롯한 주요 인구 대국에서 출산율 저하가 두드러집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 2100년에 중국 인구가 6억 3,300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980년대 한자녀 정책의 영향이 중국에서 있었고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이런 영향이 중국, 일본, 대만, 유럽 여러 나라에 나타나고 있고 이미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저출산 위기는 심각한 것이죠.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고령화가 좀 됐어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30대 개척할 때 다 30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60대, 70대, 80대입니다. 유엔의 예측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84년에 102억 9천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인구가 증가되지 않고 급속하게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증가 추세와는 다른 형상이고 여러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야기시킬 것이고 인구 감소는 가장 큰 저주로 인류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은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증가입니다.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이산화질소 등의 온실가스는 주로 화석연료의 연소, 산업화학 공정, 농업 및 임업 활동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우리가 가스를 방출하고 여러 가지 산업가스가 나오지만 자연적인 농사에서도 여러분 퇴비를 쌓아놓으면 퇴비에 쌓아놓은 데서 탄소가 배출됩니다. 우리가 나무들을 심어서 산소를 배출시킵니다만 지나치게 나무를 베어내면 온 산에서 탄소가 사라지지 못하고 산소가 희소화됩니다. 이와 같은 가스들이 대기 중에 머무르면서 지구온도를 상승시키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산림 파괴와 같은 다른 환경 파괴 활동도 기후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와 협약을 통해 다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 나눌 때 얘기 듣고 읽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기후변화가 심하다 느끼지만 사실 여러분 잘 못 느끼고 있지만 일찍부터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1972년에 인간환경회의로부터 시작된 기후변화 논의가 1992년 리우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을 통해 본격화되어졌습니다. 2000년이 되기 전에 1992년 그때부터가 이제 인류가 정신 차린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 망하겠구나.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그래서부터 대책이 세워지고 이제 그때로부터 협약이 이루어져서 나라와 나라 간의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고 기후변화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1997년에 교토에서 교토 의정서를 같이 의견 종합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고 2015년에 파리 협정이 체결되면서 각국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니자 2015년에 파리에서 협정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과정은 기후변화 완화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대다수 국가들이 등을 돌리는 바람에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그런 협약을 했지만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다가 2023년에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고 기후온난화가 진행되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전 세계 국가들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환경 서울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울 의정서를 만들고 이제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탄소 제로 운동을 하자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키는 일을 세계가 공감을 하고 2023년에 작년에 서울에서 그 얘기가 나눠진 이후로 급속도로 좀 전 세계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대처를 위해서 여러 글로벌 이니셔티브, 바로 기후변화를 대처하는 진취적인 계획들이 다양하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기후변화 위기를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아무리 인간이 기후변화 대처를 해도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을 갖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주셨고 영생의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와 국회와 언론이나 사회기관들이 지금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여러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홍보해주고 국민들이 알고 참여하게 해주고 이런 운동을 일으켜가야 하는데 지금 정부하고 국회는 뭘 합니까? 당파 싸움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선물을 받았다 안 받았다 또 음주운전했다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심각한 것은 지구가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처하는 일을 해야겠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우리가 기후변화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되고 그 일을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름을 얘기해도 그런 얘기도 그게 무슨 소리지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 몇 가지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중에 첫 번째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카본 뉴트럴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만큼 탄소를 포집해서 제거해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탄소 제로, 탄소 중립이라고 말합니다. 엄밀히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전체가 제거가 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 온실가스 중에 탄소가 관련된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온실효과를 우리가 중립으로 만들기 위해서 표현을 탄소 중립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내용은 뭐냐면 온실가스를 제로화시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작년 기준으로 세계 탄소 배출이 연간 510억 톤, 어마어마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연간 7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나누어 볼 때 대한민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우리가 살고 있는 포항제철, 포항의 포항제철부터가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이죠. 이 외에도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경제대국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위험을 알고 우리가 줄이자 하지만 감소는커녕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을 넘어선 지가 오래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지구 생태 용량을 초과할 만큼 많은 생태 자원을 사용하면서 탄소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는 2008년 8월 15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 선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한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탄소 중립, 카본 뉴트럴을 선언했지만 그냥 선언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홍보도 해주지 않았고 정부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2030년까지 35%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고 법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2019년 12월 25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77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수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77개 나라가. 2020년 9월 24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채택됐고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했고 2020년 12월 7일 기획재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이 되고 탄소 제로가 되면 망합니다. 왜? 공장에서 탄소 배출을 제로시키면 공장 문을 닫아야지. 농업 여러 퇴비내는 데서 또 탄소 배출이 제로화시키면 우리나라 어떻게 살겠습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비전은 좋지만 그래서 선포는 멋있게 했지만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 여러분도 탄소 배출을 제로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에 탄소 금식하자는 얘기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지만 잘 실천되지 않고 있죠. 근데 이 일을 정부가 2050년에 탄소 제로 하겠다고 선언했으면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해주고 지금 딴짓할 시간이 없습니다. 탄소를 제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생활을 개선하고 이거를 주도해 가는데 지금 당파 싸움만 하고 있고 모여서 이상한 얘기만 가지고 뭐 특별법 말하는데 여러분 기후변화를 위한 특별법은 만든 게 없어요. 추진도 안 했습니다. 2021년 4월 22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국가들이 2030년까지 목표를 밝혀야 한다고 좀 강제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힘이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2030년까지는 나라마다 몇 프로 감소할 것인가 제시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2024년 10월 G7 국가 중에 영국이 처음으로 석탄을 사용해서 증기기관을 산업혁명의 문을 열었던 영국이 처음으로 석탄을 쓰지 않겠다. 올해 영국이 처음으로 석탄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윤석열 정부도 동일하게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재선언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했는데 역시 윤석열 정부도 탄소 제로를 위해서 뭘 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 탄소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탄소 중립을 지금 전 세계가 추진하고 있고 이 일에 정부가 2050년에 탄소 제로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탄소 금식을 실천하자는 내용이 교회에서 지금 제시되고 있고 이걸 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레드 플러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드 플러스는 개발도상국의 산림 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을 말합니다.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from and forest degradation plus라는 이런 사실 우리가 복잡한 얘기지만 이것을 줄여서 약자로 만들어서 레드 플러스라는 약자로 레드 플러스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말하면 뭐냐면 나무를 베는 일을 중단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강대국들은 나무를 베어낼래야 베어낼 곳이 없을 만큼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강대국들이 돈을 들여서 저개발 국가나 그런 다른 나라들 이런 개발이 안 된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지금 막 밀림을 없애고 나무를 베입니다. 아마존이 위협당할 만큼 지금 굉장히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드 플러스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인 코스타리카와 파푸아뉴기니아가 주도가 돼갖고 2005년에 제안한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개발할 능력도 없고 개발할 돈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들은 밀림을 가지고 있고 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여러 경제대국들이 자꾸 우리나라에 와서 나무를 베어내고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저지해달라. 이것이 레드 플러스 운동의 시작입니다. 교토에서 모여서 의정서를 발표한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된 선진국들과 달리 개도국에서는 산림개발하면서 온실가스 발생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돈이 있는 나라들이 마음대로 개발을 하므로 돈 없는 나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이를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이제는 개도국의 산림 보호를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을 하고 이 일에 참여하는 나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함부로 나무를 베지 않는 레드 플러스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나무를 심자 식목일을 정하고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역에서 좀 올라가면 이 우리 가까운 지역에 이 나무를 심는 뭐죠? 여기 공원이 조성돼요. 지난번에 우리 어른들 모시고 갔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떤 상태입니까? 레드 플러스 운동이 중단된 게 뭐냐? 식목일이 국경일로 지정됐다가 식목일 국경일이 없어졌어요. 4월 5일 날 놉니까? 안 놀아요. 옛날에는 4월 5일 날 놀고 나무 심자 했는데 지금 나무 심자는 얘기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무를 자꾸 베어내지 지금 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그린 클라이메이트 펀드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녹색 기후기금, GCF, 유엔이 주도를 해서 녹색 기후기금을 조성해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그래서 강대국들이 유엔을 통해서 기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모아서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데 기금을 낸 나라한테 또 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GCF 본부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송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서 수백만 달러를 가져갔어요. 이것이 선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GCF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나라에 GCF 본부가 있는 것도 모르고 녹색 기후기금이 조성된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인천 송도에서 조성을 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 혜택을 입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나라도 그걸 해서 가져갔어요. 이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대고 목사예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 전대고 목사님이 녹색기후기금 필리핀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이런 일들이 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깜깜하다. 안타까운 일이죠. 탄소세. 제일 중요한 문제가 탄소세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각종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생겨난 것으로 1991년에 유럽 공동체에서 최초로 합의됐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면 세금을 내잖아요. 그것은 어닝 텍스입니다. 현재 버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소득세하고 달리 탄소를 태우는 것에 대한 세금을 내게 돼 있다. 버닝 텍스라는 게 있다. 지금은 탄소세가 시행되어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탄소세를 만들어야지 되고 그럼 포항제철도 탄소세를 내야만 수출을 합니다. 탄소세는 모든 배출 단위에 부과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세, 화석연료에 포함된 탄소량에 부과하는 탄소세 혹은 연료의 에너지 함유량에 대한 에너지세 등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탄소세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내지만 소비자도 내게 돼 있어요. 결국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탄소세를 내지만 자동차를 사는 우리도 탄소세를 내야지 되는 시대가 옵니다. 핀란드가 1990년 1월에 처음 도입을 했고 네덜란드가 2월에, 노르웨이가 1991년 1월에, 스웨덴이 1991년 1월에, 덴마크가 1992년 5월에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탄소세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는 탄소세를 무역거래에 적용하는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이라는 것이 유럽연합에 도입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물건을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이 국경을 넘어서려면 내가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탄소세를 내야만 국경 통과가 됩니다. 앞으로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왜? 탄소세 때문에. 근데 내년 2025년부터 모든 유럽연합의 나라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대한 탄소세를 내야만 우리가 물건을 수출할 수 있게. 우리 포항제철도 아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탄소세를 내야지 돼요. 여러분이 지금은 마음대로 자동차를 사고 팝니다만 앞으로는 자동차를 사고 팔면서 우리도 이제 소득세, 취득세뿐 아니라 탄소세를 내야 하는. 왜?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동차를 살 때 뭐 지금 불이 난다고 하지만 전기차 사야지 돼요. 수소차 사야지 되는 거예요. 왜? 탄소세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구가 그렇게 가고 있다. 이 탄소세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고 있잖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 다음에 RE100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RE100는 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입니다.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주도 운동이 바로 RE100입니다. 어떤 사람이 RE10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식한 얘기죠. 여러분, 약자 이 Renewable Electricity라는 약자에다가 100% 했으면 RE100라고 해야 하는데 아주 잘한다고 말하기 RE100을 아십니까 했는데 무식한 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분도 RE100이 뭔지도 잘 몰라요. 이 캠페인은 2014년에 시작됐고 국제 비영리 기구인 The Climate Group과 카본 디스클라우즈 프로젝트라는 기업이 약자로 CDP가 공동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운동은 아닙니다. RE100라는 이것이 국가적인 운동은 아니지만 지금 주도되고 있는 건 뭐냐면 에너지를 바꾸자.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모든 에너지를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자연 에너지로 바꾸자. 그래서 여기에 기반해서 우리가 뭘 얘기했습니까? 원자력을 이제 중단하고 천연 에너지를 만들다. 네, 여러분 현실적으로 급속하게 될 일은 아니죠. 그래서 RE100가 이 민간적인 차원에서는 운동이 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아직은 이게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있는 에너지를 자연 에너지로 바꾸려니까 이게 전기 용량이 안 따라가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일을 벌일 수가 없는 그런 일이지만 이미 세계는
이제 자연 천연적인 에너지로 바꿔가는 운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운동의 중요한 점은 기업이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태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처럼 에너지를 쓰면 1년 동안 지구가 4개나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년 동안 사용해야 할 자원을 석 달 만에 전부 사용하고 남은 9달 동안은 내 것이 아닌 후손의 것, 자연의 것을 꺼내어 쓰는 그런 얘기예요. 혹자는 이것을 빌려 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도 우리가 제대로 감수하지 못하는데 생태 적자인데가 갚을 능력도 없이 빌려 쓰는 거니까 도둑질하는 겁니다. 지금 자연을 회파하고 우리 미래에 우리 자손들이 누려야 할 자원들을 우리가 꺼내다 쓰고 있는 겁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왜? 잘 들어보지 못한 얘기니까. 근데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세하고 홍보하고 알려야 할 내용인데 대다수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세븐데이즈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알려드렸고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정부나 국회는 나라를 망치는 정쟁을 그치고 급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고하고 국민들이 같이 협력하여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와 사회단체 기대하기는 막연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회가 정부나 국회가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방임하고 있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데 교회가 앞장서야겠습니다. 전 세계와 발맞추어서 교회가 탄소 중립을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이거는 정부 책임이다. 국회 책임이다. 미루고 있으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이산화탄소 대출을 2045년과 2050년 사이에 넷제로로 온실가스 배출을 2060년과 80년 사이에 넷제로로 떨어뜨려야만 그렇게 해야만 지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나 사회단체나 국회가 생각도 하지 않고 떠들기만 하는데 누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을 경다하고 가꿔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교회가 이 일을 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합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무서운 현실 앞에서 무관심과 방치를 벗어나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성도 개인이 탄소 중립을 이루면서 더 높은 탄소 중립 생활 태도를 실천하고 추진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이 책자의 탄소 금식 실천 내용들을 우리가 하자. 여러분, 우리가 한다고 되느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디옥교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나가면 우리를 의인 10사람 삼으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자연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자연이 자생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 손길에 의해서. 기도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보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되는 대로 살고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삶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가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주저한다면 상황은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탄소 중립을 어떻게 주도하고 이룰 수 있어? 미리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개인이 이번 특별세기를 통해서 시도했던 탄소 금식을 하나씩 실천해 갑시다. 현재 우리나라에만 교단만 374개 교단이에요. 교회가 83,883개입니다. 기독교인은 1천만에 이릅니다.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면 우리는 탄소 중립을 이루고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과도하게 교회를 지어요. 몇백억씩 들여서 교회를 짓고 교회가 오히려 탄소 배출나고 모임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지금 막 버립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음식 쓰레기가 한 번씩 나오면 엄청나. 오늘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마 우리가 쓰레기 나오는 것이 엄청날 겁니다. 교회가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명령 대로 경작하고 지키고 돌보는 것은 모든 측면에서 탄소 배출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행동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경작하고 지키고 돌보는 일은 부인할 수 없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요 선교적 과제입니다. 복음 전하고 가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현실의 삶에서 이 온실가스 배출을 우리가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을 할 때 이것이 선교적 과제를 이루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지구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풍성히 지으셨지만 우리 인간들의 끝없는 욕망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무제한으로 자연을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대로 우리가 남획하고 벌채하고 탄소 배출 등으로 지구가 재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생태 자원을 소비하면 생육 번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정부나 교회 공동체 차원을 넘어서서 저하고 여러분 개인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자원 절약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제품 소비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도 전하지만 지금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정신 차리자. 이 운동을 우리가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나누며 생각했던 탄소 금식을 이루는 실천 사항들을 오늘 정리해서 우리 소식지에 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같이 한번 그 내용들을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물 사용에 있어서 물을 사용할 때 물을 낭비하지 말고 집에서 누수를 확인하고 샤워할 때라도 양치질할 때라도 물의 소비량을 최대한 줄이자. 가정용 수도꼭지를 설치하고 매월 물 소비를 내가 수도세를 얼마나 내는지 점검해서 그냥 아이고 물 많이 썼네가 아니라 줄이자. 1리터라도 줄이자. 단돈 10,000원, 단돈 1,000원이라도 수도세를 줄이자. 그래서 우리 온 교회 우리만이라도 물 사용을 절제하자는 겁니다. 에너지 절약입니다. 방을 나갈 때는 무조건 조명을 끄고 기기 사용 후에는 플러그를 뽑아놓고 낮에는 절대로 조명을 사용하지 말고 과도한 에어컨 난방 사용을 피하고 가능하면 LED 전구로 교체하자. 조금만 더우면 에어컨 틀고 조금만 추우면 난방하는데 심지어는 반팔 입고 겨울에 난방 틀어놓고 사는 거 우리나라만 있는 일이죠. 이거 절제해야지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올겨울에 춥게 지낼 겁니다. 제가 에너지 절약을 하려고 합니다. 또 여름에 에어컨도 우리가 이제는 좀 절제를 해야겠다. 재생 가능 에너지를 선택하고 가능한 한 에너지 효율적인 장비를 구입하고 할 수 있으면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고 매월 전력 소비량을 측정기에서 확인하자. 우리 교회도 전기세를 이제 확인하려고 합니다. 폐기물 처리, 일회용 제품 플라스틱이나 페트 사용을 자제하자. 여러분 플라스틱이 100년을 안 썩는데요.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을 절제해야지 됩니다. 골판지, 가방 봉투를 항상 재사용하기를 하고 재활용 제품을 선호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하고 폐기물 버리기 전에 재활용 방안을 찾고 직접 혹은 가능한 것으로 연결해서 재활용을 하는 이에 우리가 같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종이를 적게 쓰고 인쇄하기 전에 필요한지 생각하고 양면 인쇄를 하고 재활용 또는 환경 친화적인 용지를 사용하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포장을 가능하면 없애자. 사실 우리가 포장해서 쓰는 그 용지가 얼마나 많은데 포장이 없는 중요한 겁니다. 재활용을 해서 종이와 판지를 분리해서 올바른 용기에 보관하고 필요한 것만 사고 버리는 것은 최소화하고 교통에너지 절약입니다.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걷도록 하시고 교회 오실 때 가능하면 버스 타고 오시고 할 수 있으면 걸어오시고 차량 구입할 때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입하고 우리가 연료를 바꿔갈 수밖에 없고 가족끼리 걷기 운동과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시고 장거리 여행할 때 가능하면 차가 작아지 마시고 버스 이용하시거나 기차를 이용하십시오. 이거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집에서 채소를 직접 재배해 먹을 수 있게 하고 국내산 유기농을 제철식품으로 구매해서 남김없이 먹고 육식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인스턴트 식품을
우리가 멀리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응원하고 개발도상국을 후원하거나 생태계 회복을 돕는 그룹에 참여하는 일을 하는 것. 바로 우리가 월드비전을 통해서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그런 활동들을 말합니다. 거주 환경을 개선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마당을 만들고 가족 친구들과 환경윤리에 대해서 수시로 토론해보고 의견을 나누고 무독성 지속 가능한 청소 제품 및 페인트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고 오수 하수구에 함부로 버리지 않고 가능한 재활용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해서 싱크대에 장착된 음식물 처리 분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내용들로 이번 탄소 음식을 쭉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건 일부분에 지나지 않죠. 여러분 삶에서 최대한 절약하고 최대한 에너지 절약하고 최대한 쓰레기 배출을 중지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서 생활을 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 현실처럼 마귀 사탄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고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있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듭나서 영생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세월이 약하여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인류를 멸망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삽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을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가는 일들이 인류의 멸망을 부추기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지구가 위기 가운데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는데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했는데 계속 이 일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가 진실하고 참되게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 없이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하나 내 삶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정부나 국회나 사회단체가 하지 않는다고 무심한 게 아니라 교회가, 깨달은 교회가 자연을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이 일을 실천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는 의인 10명이 우리 안디옥교에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